오늘은 이제 공익법인 주요 개정 세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3일이 매년 이제 비영리 주요 현안에 관련해가지고 세미나를 진행 중인데, 개정 세법에 대해서 언제 한번 설명했는지 좀 체크해 봤더니, 저희가 2021년에 이제 개정 세법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이 좀 넘었죠. 그리고 22, 23, 24까지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공익법인 세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거의 세제 개편 수준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때에는 사실 관리하고 감독하고 규제하고 이런 게 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2년부터는 사실 조금 관심사가 좀 달라졌죠. 좀 많이 지원을 해주자. 공익법인 관리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자라고 해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개정된 내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소하게 아니면 작게 개정된 내용들이 사실 공익법인한테는 크게 올 수가 있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에 이 개정 세법과 관련된 주제로 조금 잡아봤고요. 그리고 공익법인 제가 항상 모든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할 때, 세미나를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공익법인 과세 체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우선은 요거는 그냥 가볍게 다 담당자분들이시니까 다 아실 거잖아요. 그래도 아시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는 의미에서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우선은 공익법인이 어떻게 설립되게 되냐면, 기부자가 재산을 출연해서 증여, 기부, 출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출연해서 공익법인을 설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기부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인 기부자든지 아니면 개인 기부자든지, 그리고 세액 공제, 그다음에 이렇게 기부금, 송금 산입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현금만 받는 게 아니라 현물로도 취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은 지방세가 과세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원칙적으로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리법인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특정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한해서는 비과세나 또는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을 무상으로 기부받은, 출연받은, 증여받은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대해서 사후관리 의무를 굉장히 크게 부여하고 있고, 당장은 과세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익법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수혜자한테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출연받은 재산만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언젠가는 재산이 소지될 여지가 있죠. 그리고 언제까지 기부금이 안정적으로 모집이 된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 어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 안정적으로 수익원을 발생하게 하는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법인세 이슈,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는 거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달리 아까 말씀드렸죠. 열거된 수익사업에 한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은 무조건 원래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면세 규정을 둬가지고 공익사업에 대해서 실비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이제 면세로 처리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지금 살펴볼 주제는요, 유무형 자산의 처분 소득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교재에 당연히 항상 매년 넣어놓는 건데요. 이제 공익법인 이제 세법상 의무사항들, 상장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의무사항들에 대해서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조금 색깔을 다르게 좀 표시를 해뒀습니다. 의무지출 때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재산의 출연, 주식의 출연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전용계좌 개설 신고 및 사용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사나 임직원 취임 금지, 특수관계자의 이사나 임직원 취임 금지 의무, 그 다음에 특정 기업의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의무,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자기 내부 거래 시 지켜야 될 의무 사항들에 대해서 이번에 좀 뭔가 개정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딱 5가지, 크게는 5가지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익사업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수익사업의 범위 중에서도 유무형 자산의 처분 손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과 관련돼서 좀 중요한 개정 사항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에 전용계좌 개설 신고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의무지출제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개정 사항들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알아둬야 될 공익법인과 관련된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특수관계인입니다. 사실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어떤 개정 사항이 있었냐 보면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크지는 않은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원래는 이제 그 국세기본법이라고 그 모든 세법을 관장하는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국세기본법상에서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가 기존에는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그 규정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때 친족의 범위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제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뭐 예전에는 뭐 사돈의 8촌까지 뭐 다 친족같이 우리가 다 같이 마을에 모여 살고 이런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4촌 이내 혈족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3촌 이내 인척으로 친족의 범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법적인 결혼이라는 이제 법적인 제도 외에서도 혼외자들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혼외 출생자의 생모나 생부까지 추가가 되면서 친족의 범위가 축소가 됐습니다. 우선은 개정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제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임직원으로 취임을 하는 경우 아니면은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 대해서 특수관계인에 관련돼서 질의도 많이 받고요. 아니면 특정 거래에 대해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질의들을 생각보다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답변이 이거는 사실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가볍게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알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번 주제로 잡아봤고요.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쌍방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연결고리,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특수관계인이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오너와 제가 특수관계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좀 어렵죠. 저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의 대표가 아니면은 그 집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느냐 요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표 또는 최대 주주 입장에서 내가 그들의 특수관계자가 되느냐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은 법에서는 특수관계를 이렇게 세 분류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친족관계, 아까 친족관계 변화를 보셨죠? 가족, 피로 엮인 사이는 어떻게든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에도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친족관계는 무조건 특수관계에 해당하고요. 법에 열거하고 있는 거는 이제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연관관계라고 있습니다. 경제적 연관관계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나의 재산을 가지고 나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가 대표로 있는데 내가 대표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들. 이런 게 경제적 연관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경영 지배 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법인끼리의 경영을 지배하는 거. 지금 법에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1차적인 경영 지배 관계로 생각하는 지분율이 30%입니다.
그리고 2차 지배는 50%로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런 특수관계인을 왜 규정을 하고 있느냐? 거의 모든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윤규석 부대표님이 저한테 어떤 업무를 지시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크게 다르지 않는 이상 반론을 제기하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특수관계인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특수관계인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를 통해서 사적 지배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국세청에서는 부당한 조세 감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 특수관계인에 관련된 법령은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그 다음에 경영 지배 관계로 좀 나눠서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게 주의할 시점이 뭐냐면은 지금 만약에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국세기본법상으로서 경영 특수관계인을 판단할 때 그때와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에서 특수관계자를 판단할 때 그리고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를 판단할 때 그리고 공익법인법상의 특수관계자를 판단할 때가 서로 다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국세기본법은 이번에 개정이 돼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직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걸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6촌 이내 혈족, 그 다음에 4촌 이내 인적을 특수관계자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연관관계를 한번 보시면은 차이가 보이시나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지막에 제가 색깔로 표시해 두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하는 자와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법인세법에서도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공익법인법에서도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증세법은 뭐죠?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없죠. 그래서 요게 기준이 서로 다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 지배 관계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공익법인과 관련해가지고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을 조금 살펴보면은 법인세법에서는 가장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요건이 있는데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면서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된 거래에서 실제로 부당하게 조세가 감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상증세법에서는 주식 출연할 때, 그 다음에 취득할 때 제한이 있죠. 그리고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자는 이사 취임 제한이 있고요.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을 그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 법인의 광고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은 사실 이사회를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하죠.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우선은 저희는 상증세법에 대해서만 좀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저희가 오늘 의무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대형 공익법인들, 기업 설립 공익법인들 같은 경우는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지분율을 5% 또는 10%, 20%를 제한하고 있는데 지분율을 판단하는 기준이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이사 취임 및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취임하는 거 5분의 1을 초과해서 취임하는 거 굉장히 금지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모든 최종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과반을 차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상증세법에서는 이거를 규제하고 있는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실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실제로 과세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사실 상당히 많이 과세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학교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모금단체한테 부동산에 기부를 하거나, 이 부동산은 내가 당장은 기부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은 그때 써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출연자나 특수관계인한테 어떤 무상으로 그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제 광고 홍보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법인은 좀 법에서 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죠. 좀 제한적으로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나중에 관련 조문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문제는 이제 특수관계자에는 그냥 어쨌든 기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출연자의 특수관계자이면은 보통 이제 기부자, 아니면 기부자가 되는데 우리의 기부자의 명칭도 사용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죠. 단순히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광고 홍보하는 경우에는 금지하고 있는 거죠. 특수관계자 관련된 예규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유입니다. 그 A는 대표이사고 B는 A의 처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거의 지배적인 A와 B는 지배적인 회사를 지배하고 있죠. 경영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요. C는 전무이사입니다.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D가 전무이사인 C의 배우자에 해당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A와 B가 양수인 D한테 주식을 양도하려고 했을 때 이게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느냐라고 물었죠. 어떻게 답변이 나왔을까요?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앞단에 여기 C는 사실 A나 B의 특수관계자가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와 함께하는 친족은 아까 상증세법에서는 제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생계를 함께하는 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홍보 금지 의무에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또 해석이 나와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자한테 기부를 받았습니다. 기부를 받았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현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기부를 받았는데요. 의약품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게 특정 상품에 대해서 광고 홍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의약품을 공급을 받아서 이거를 다시 사업에 사용했을 때 이게 광고 홍보가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광고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고 홍보 금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익사업의 범위가 좀 바뀌었는데요. 요거는 모든 수익사업의 범위가 아니라 유무형 자산의 처분 소득에 대한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유무형 자산의 처분 수입에 관련해서는 이제 매 연도별로 좀 개정 영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그 1995년에 처분일로부터 3년 이상 사용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 유무형자산 처분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을 했었죠. 그리고 2017년도 이거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008년에 되게 중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이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 사업으로 전입한 후에
그 다음에 처분하는 경우라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고유 목적 사업으로 전입한 이후에 발생하는 처분 서유만 비과세한다라고 개정이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좀 사례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취득할 때는 1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이 부동산을 10년 동안 임대를 했습니다. 수익 사업에 사용을 했죠. 그랬을 때 10년 동안의 가치가 500만큼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3년만 내가 목적사업에 쓰자라고 해서 3년 동안의 목적사업에 쓰고서는 처분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에는 목적사업에 3년 이상만 사용했으면 됐었기 때문에 전체가 비과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많은 비영리 법인들이 경정 청구를 많이 하셨죠. 우리는 계속 수익사업에 썼지만 3년 동안은 목적사업에 썼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라고 경정청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2018년도에 개정이 된 거죠. 만약에 수익사업에 썼다가 목적사업으로 전입해서 사용하다 판매를 한 것이라고 하면은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 동안에 증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하겠다. 나머지 수익사업에 사용했을 때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라고 개정이 됐었죠. 이게 현행 법령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반대의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제가 100원에 취직을 해서 뭐 목적사업에 10년 이상 썼습니다. 막 30년을 썼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그 자산이 목적사업에 맞지 않아서 이거를 잠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분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과세되는 금액이 0원이었습니다. 모두가 과세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된 게 뭐냐면은 굉장히 불합리하죠. 위랑 비교를 했을 때. 이번 개정 사항으로는 유무형 자산 처분소득 과세 소득 제외 합리화라고 해가지고 개정된 내역에 따르면 만약에 10년 이상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이 있다. 그리고 이 자산을 수익 사업에 일정 부분 사용하다가 처분한 경우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 기간에 비례해서 처분 수입을 과세해서 제외하겠다. 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유무형 자산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돼서요. 요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면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매각을 하면은 무조건 전체가 과세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25년 2월 28일 이후부터는 내가 목적사업에 10년 이상 썼을 때 그때 관련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분하겠다라고 크게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죠. 우선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보면은 우선은 설정 대상 법인이 있습니다. 이게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면은 공익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세법상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 법인 말고도 사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단체들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금 산입 한도를 보면요. 이자 배당 같은 경우는 100% 다 아시죠? 제일 많이 받고 있죠. 이자 배당 100%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시고요.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50% 한도 적용을 하는데 예외가 있죠. 이때에도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그리고 비영리 법인으로서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장학재단들입니다. 장학재단은 원칙적으로 설립 태생 자체를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장학금을 총 사업비 중에서 50% 이상 지급을 하면은 준비금 8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조세특례제한법 7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인들은 100% 준비금 설정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용은 어디다 사용해놔야 되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것 자체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미리 송금에 산입하는 겁니다. 미리 송금에 산입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미래 5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목적사업이면서 수익사업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의료법인에 한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인건비 등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건비 등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정사항이 발생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미래에 5년 동안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환입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게 환입이라는 게 저희 공익법의 회계기준상에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환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환입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그 각각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환입되는 사례를 우선 해산하는 경우 또는 고유목적 사업이 전체 폐지되는 경우나 뭐 이러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3번, 5번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계상하고 5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5년이 되는 날에 전체 금액이 환입돼서 법인세, 기존에 이제 환급받은 법인세뿐만이 아니라 이자 상당액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사항 중에 하나는 이 사용은 하긴 했는데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환입 대상으로 보겠다라고 명확하게 개정이 되었죠. 그리고 뭐 중복배제 같은 경우에는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사항이 개정이 됐느냐? 아까 제가 의료법인들 말씀드렸잖아요. 의료법인 특수하게 시설, 부동산, 의료시설 이런 기기 같은 데 투자를 하거나 연구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 사업의 지출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또 추가가 됐습니다. 산후조리원 건물이나 이제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제 뭐 예를 들어 산부인과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보통 산후조리원이 필요하죠. 이 부분까지 산부인과 병원의 그 부대 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사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비영리 법인 네, 임직원 인건비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거 아시죠? 기존에는 사실 장학재단 80%, 그러니까 기타 수익사업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80% 이상 송금에 산입하던 장학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100% 송금 산입하는 사회복지법인만 해당했습니다. 대상이요. 이 대상이 뭐냐면은 인건비 한도가 있죠. 세법에서는 특이하게 임직원의 인건비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0%를 초과해서 송금 산입하는 장학법인, 장학재단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총 급여의 8천만 원을 초과해서 지출하게 되면은 실제로 적립한 법인들이 8천만 원, 1인당 연간 총 급여 8천만 원을 초과해서 지출하게 되면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사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까지 과세가 실제로 됐었죠. 작년에 한참 많이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들 엄청나게 많이 과세가 됐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 어떻게 개정이 또 됐냐면은 이게 추가됐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50%를 초과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송금 산입한 비영리 내국법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 8천만 원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과거에 2024년에 한참 뭐 사회복지법인들, 장학재단들 많이 과세가 되면서 이런 기획재정부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그러면 우리는 100%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100% 설정할 수 있지만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만 준비금 송금 산입하겠다. 그러면은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죠. 그때 기재부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50%만 준비금 송금 산입했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개정이 된 거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보면은 우선은 원칙은 고유목적 사업 수행 인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원칙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사용액으로 다 봅니다. 다만 개정 전에는 이자 배당 외에 수익 사업 소득의 80%, 그 50%를 초과해서 그 준비금 송금 산입한 장학재단과 사회복지법인만 8천만 원 초과 인건비 제한 규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개정 후에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올해 만약에 50%만 준비금 설정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50%를 초과해서 준비금 설정한 사업연도가 있다. 과거 5년 동안. 그렇다고 하면은 이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소급 적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질의도 해봤었는데요. 뭐 그게 소급 적용의 적용 대상은 소급 적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구두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당장 50% 준비금을 송금 산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준비금 50%에서 초과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뭐 사회복지법인이든 장학재단이시든 한번 가셔서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는 이제 장학재단과 사회복지법인만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사업연도와 직접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해서 준비금을 송금 산입한 비영리 대국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 단서를 주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뭐 장학재단 80% 초과하는 장학재단, 그다음에 조특법상 100% 송금 산입하는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단서를 뒀었는데 이런 단서들이 모두 사라지고 비영리 내국 법인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등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74조에 열거하고 있는 모든 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준비금의 100% 설정할 수 있는 법인들이 인건비 제한 규정에 적용이 된다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향후에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많이 해당되는 곳들이 있다면 특히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20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사실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2월 말 법인이지 않습니까? 2월 28일이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래서 당장 적용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올해 당장 준비금 50% 쌓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 5년 동안 준비금 50% 초과해서 쌓은 이력이 있다면은 준비금 그 8천만 원 인건비 제한 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법인, 장학법인, 뭐 학교법인, 나머지 조특법상 그 준비금 100% 쌓을 수 있는 열거된 법인들 모두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목적 사업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는 준비금 환입하겠다라고 이제 사유를 명확한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전용계좌 개설 신고 및 의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은 과거에는 사실 공익법인에 해당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개정이 됐는데요. 요거는 조금 납세 협력 의무를 완화해 줬습니다. 설립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실 공익법인에 해당하려면 일반적인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출이 지정 고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 계좌 개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이 공익법인이 2024년 7월 1일에 설립했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2024년 7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전용 계좌를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공익법인이 만약에 2025년 6월 30일에 지정고시됐다. 매 분기 말일날 지정고시되지 않습니까? 근데 25년 6월 30일에 지정고시됐다라고 하면은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 계좌를 신고 개설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전용 계좌 미신고 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산세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를 조금 더 줄여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밑에 한번 좀 체크해 놨는데요. 이제 2025년 6월 30일에 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로서 해당하게 되는 기한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도 1월부터거든요.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지정이 고시가 됐다고 하면 25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설립 1년부터 1년 이내만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7월 1일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정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1년 동안에 증여받은 재산가액,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당장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 조금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좀 중요한 내용이라 좀 해서 심판원 판례를 좀 넣어봤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또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상증세법상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용계좌 신고 안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여기서 질의한 거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요 사실관계를 보면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럼 과세가 되느냐,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위배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공공기관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국가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산세 부과 처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현재 소송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혹시라도 공공기관으로부터 뭐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그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된 수입은 반드시 전용계좌를 타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기관이나 이제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한 출연금,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전용계좌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이제 공익법인한테 좀 유리한 사례인데요. 요거 사실관계를 보면은 심사라고 되어 있죠. 심사는 뭐냐면은 국세청 심사 청구입니다. 국세청 심사 청구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사실관계를 보면은 2016년도에 세무서 안내로 전용계좌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하나도 신고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랬을 때 22년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세무조사는 상증세법은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2013년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13년부터 2022년까지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해당 공익법인은 2013년부터 21년까지 전용계좌 미개설, 미사용 가산세로 전체 9.9억 원의 과세가 추징이 됐죠. 그랬을 때 여기가 이런 사실관계가 쟁점이 돼서 국세청 심사 청구를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판단이 됐냐고 하면은 2016년에 10월 4일에 계좌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지나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계속적으로 그 가산세를 부과해 오지 않다가 22년에 이르러서야 13년부터 21년까지 증여세를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2013년부터 2016년 안내가 된 2016년까지는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라고 판결이 난 거죠. 마지막 주제로 의무지출 제도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도 이거는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공익법인 의무지출제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했죠. 이게 2018년 1월 1일에 실질적으로는 신설된 법령 그 규정이거든요. 개정 취지는 뭐 공익법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될 금액을 정해놓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기존에는 주식을 5%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던 공익법인만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전면적으로 21년부터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가 됐죠. 그래서 모든 공익법인한테 의무 지출 제도를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22년에는 주식 5% 초과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을 좀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실공익법인, 옛날에는 성실공익법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식을 5% 초과 보유할 수 있는 공익법인을 성실공익법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5% 초과 보유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그 의무지출 때 1%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목적사업에 지출하라라고 그 요건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이게 왜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운용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 의무가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쓰면 됩니다. 목적사업에. 근데 만약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났다라고 하면은 사용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의무지출제도 같은 경우에는 출연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가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무조건 지출하라는 겁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니면 기부금 소득이 내가 지출해야 될 의무 지출 가액보다 미달하게 된다면은 의무를 불이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매년 과산세도 부과하고, 만약에 성실공익법인이었다, 주식을 5% 초과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증여세까지 5%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산을 매각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죠. 없는 소득을 지출해야 되니까 있는 재산을 팔아서 지출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의무지출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보면은, 과거에는 사실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상태가의 기준으로서 그 재산가액의 1% 이상을 그 목적사업에 반드시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출 실적은 그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가액으로만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되어서 5년 이상 개정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 밑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실적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당해년도와 과거 4개년도에 5년 평균적으로 사용한 금액, 이게 목적사업이 반드시 매년 증가하진 않지 않습니까?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은 해당 사업연도에는 더 많이 지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5년치의 사용 실적을 평균한 금액 중에서 둘이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주식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3년 평균으로 시가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3년 평균가액으로 이제 그 의무 지출 대상이 되는 그 출연재산 가액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5년 이상 보유한 상장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5년 평균 종가로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해서 출연재산 가액의 1%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개정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요게 큰 변화였죠. 공익법인이 원래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으로 그 의무지출제를 규정하고 있던 거를 의무지출제 성실 요건에서 빼면서 가산세를 훨씬 더 강화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해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을 요건에 모두 갖춰야 됐던 공익법인이다, 5%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건에서 빼는 대신에 내가 가산세를 훨씬 더 크게 물겠다. 미달 사용한 금액만큼 200%를 가산하겠다.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개정이 됐죠. 이게 원래 처음에 개정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100% 가산세였는데, 이게 많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200%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시기를 좀 보시면요. 원칙적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을 하지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22년, 23년에도 해당했거든요. 근데 22년은 제외하고 만약에 2023년 12월 31일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만약에 의무를 위배를 했다, 성실 요건을 위배했다라고 하면은 뭐 지출 미달세액의 가산세 플러스 뭐 주식 5% 초과분을 증여세를 내던지 또는 미달 사용액에만큼 200%를 가산세를 부담하던지 둘 중에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를 부칙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게 사실 22년도는 제외됐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를 조금 정리해서 보면요. 대상은 이제 자산 5억 또는 수익금액 3억 이상인 공익법인. 다만 이때 예외는 있죠.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들은 제외가 되고요. 이런 공익법인들은 대부분의 공익법인에 해당할 겁니다. 아주 소규모 공익법인 외에는요. 이런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가액, 직전 재무제표 상에 있는 재산가액에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으로 활용되는 재산의 1% 이상을 의무 지출하도록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출연 재산가액을 산정하실 때 수익 사업이면서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공익 목적 사업용으로 운영되는 재산이라고 하면은 수익 사업용 재산이라 하더라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지출 대상도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제외하도록 그 사업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걸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행했을 때에는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식을 과도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다라고 하면은 미달 사용액의 20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하고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요. 이게 기부금 명칭이 사실 법인세법상에서 되게 부르기 힘들었죠. 50% 송금한도 적용되는 기부금, 10% 송금산입한도 적용되는 기부금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명칭이 변동하면서 이제 그 기부자들의 납세자들의 이해도가 좀 해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지정기부금이라고 알고 계셨던 거는 일반 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정감사를 받으시는 곳들도 많이 있죠. 1,000억 이상. 자산가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지정감사인이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미이행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산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산세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2023년부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세기본법상에 이제 명단 공개되는 거 아시죠? 그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에 명단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규정 시기를 기간에 좀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성실 기부금 단체 같은 경우에는 3년간 공개하도록 기간을 신설했습니다. 근데 불성실 기부금 단체 어디서 공개하느냐 물어보시는 곳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며칠 전에도 제가 질의를 받았거든요. 이거는 사실 홈택스에서 공시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 누리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NTS로 가셔서요. 정보 공개를 보시면은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있고 거기에서 불성실 기부금 단체 수령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공익법인이 당연히 여기 공개되면 안 되겠죠. 다른 곳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보시려면 이쪽으로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거는 뭐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안 해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적용 제외 대상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게 그 이월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공익법인들, 일반 영리법인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제외하고서는 80%까지만 공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특법 74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조특법 7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준비금 100% 송금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 내구법인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100%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송금 산입한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이기 때문에 열거된 법인이라고 하면은 이월결손금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모두 다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단체들 관련해가지고 많이들 계시잖아요. 서화 골동품에 대한 이제 평가 방법이 좀 개선이 됐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2인 이상인 전문가가 감정한 평가 금액이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돼서요. 전문가, 개인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전문 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해야지 상증세법상의 평가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개정이 됐죠. 어떤 게 1,000만 원 이상인 자산은 서화나 골동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마지막이네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도 신설이 됐는데요. 이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종이로 아니면은 수기로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제 2025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발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국세청이 좀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정 내용에서는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